북한에서 목숨을 걸고 전해진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침묵 속에 갇힌 수많은 우리 동포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인천공항 입국장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아 통곡했던 그 순간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아내는 울음을 참지 못했고 아이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저희를 바라보았죠. 왜 북한 최고 특권층이었던 우리 가족이 모든 것을 버리고 목숨을 걸어야 했는지 그 진실을 오늘 처음 말씀드립니다. 저는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간부입니다. 할아버지는 김일성 항일 빨치산 동료였고 아버지는 평양시 당 조직비서를 지냈습니다. 3대에 걸친 당 간부 집안의 핵심 인물이었던 제가 가족과 함께 탈북을 결심한 이유, 그것은 제가 당 내부에서 직접 확인한 충격적인 사실 때문입니다. 북한 체제는 지금 무너지기 직전입니다. 앞으로 100일, 늦어도 올해 안에 북한에는 큰 변화가 올 것입니다. 이미 권력 내부는 극도의 혼란 상태이고 고위층은 각자 살기를 찾고 있습니다. 제가 모든 특권을 버리고 탈북을 결심한 그 순간부터 북한의 핵심 권력층에서만 알고 있는 진실까지 지금부터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북한에 숨겨진 진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 할아버지는 1950년대부터 노동당 중앙위원회에서 근무하셨고 아버지 역시 평양시 당 조직비서를 지내셨습니다. 저 또한 당연히 그 길을 이어받아 조직지도부에서 일하게 되었죠. 3대에 걸친 당 간부 가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저는 가족들과 함께 북한을 탈출해 대한민국에 도착했습니다. 입국 심사를 마치고 처음 자유의 땅을 밟는 순간 저도 모르게 온몸에 힘이 빠져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내는 울음을 터뜨렸고 두 아이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희 부부를 바라보았습니다. 왜 우리가 이토록 격렬한 감정을 보였는지 그 이유를 말씀드리려면 먼저 북한의 실상을 아셔야 합니다. 특히 저희처럼 당 간부 가문이 왜 목숨을 걸고 탈북을 결심했는지 그 배경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평양의 중심부에서 호의호식하며 살았던 우리 가족이었습니다. 겉으로는 부족함 없는 삶이었죠. 하지만 그 화려한 겉모습 뒤에 숨겨진 진실은 너무나 끔찍했습니다. 최근 들어 더욱 심해진 공포정치와 숙청, 그리고 주민들의 처참한 생활, 이제 북한 체제는 무너지기 직전입니다. 제가 확신하는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100일, 늦어도 올해 안에 북한에는 큰 변화가 올 것입니다. 이미 내부적으로는 균열이 시작되었고 그 징후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직접 목격했고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탈출을 결심했습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가슴이 떨립니다. 국경을 넘던 그 숨막히는 순간들, 중국에서 숨어 지내던 나날들, 그리고 마침내 자유를 찾아 이곳까지 오게 된 과정, 모든 것이 꿈만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꿈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북한 권력의 핵심에서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 진실입니다. 북한에서의 마지막 순간, 저는 제 아이들의 손을 잡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이 이야기를 전해야 한다고. 우리가 왜 이토록 필사적으로 탈출해야 했는지, 그리고 북한이 왜 곧 무너질 수밖에 없는지를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우리 가문의 영광은 할아버지로부터 시작됐습니다. 할아버지는 1930년대 만주에서 항일 게릴라 활동을 하시며 김일성 주석과 인연을 맺으셨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 할아버지께 들었던 이야기들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혹한 속에서 일제와 맞서 싸우던 이야기, 김일성 주석과 함께 보냈던 시간들, 해방 후 할아버지는 자연스럽게 노동당의 핵심 간부가 되셨습니다. 당시 북한에서는 항일 투쟁 경력이 최고의 훈장이었으니까요. 평양 중심가의 고급 주택, 개인 운전기사가 딸린 차량, 특별 배급품. 우리 가족은 북한 최상류층의 삶을 살았습니다. 어머니는 종종 말씀하셨습니다. 할아버지 댁 거실에 걸려있던 김일성 주석과의 사진을 보면서 자랐다고.
그 사진 속에서 할아버지는 김일성 주석 바로 옆에 서 계셨습니다. 젊은 시절의 의기양양한 모습이었죠. 그 사진은 우리 가문의 자부심이자 특권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이미 북한의 비극은 시작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혁명 동지들이 하나둘 숙청되어 가는 것을 지켜보면서도 할아버지는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셨어요. 살아남기 위해서였겠죠. 밤마다 한숨 쉬시던 할아버지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당시 할아버지는 노동당 조직 지도부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고 계셨습니다. 김일성 주석의 지시를 직접 전달받고 그것을 실행하는 역할이었죠. 겉으로는 영광스러운 자리였지만 실상은 늘 살얼음판을 걷는 것과 같았다고 합니다. 특히 김일성 주석이 주체 사상을 강조하기 시작하면서 할아버지의 고민은 더욱 깊어졌다고 해요. 자신이 믿었던 혁명의 이상과 현실은 너무나 달랐으니까요. 하지만 그때는 그저 충성을 다하는 것만이 살 길이었습니다. 가끔 술에 취해 옛 동지들 이야기를 하시던 할아버지의 눈빛을 저는 잊을 수 없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슬픔과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나중에야 알게 됐지만 그것은 북한 체제의 본질을 알면서도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한 인간의 고뇌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할아버지께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북한 체제가 언젠가는 무너질 것이라는 것을. 그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 언젠가는 진실을 마주해야 한다였나 봅니다. 그 말씀의 의미를 이제야 저는 온전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제 아버지의 이야기는 북한 권력 2세대의 전형을 보여줍니다. 할아버지의 공로 덕분에 아버지는 만경대혁명 학원에서 수학하셨고 김정일 위원장과 같은 세대로서 당에서 승승장구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겪으신 내적 갈등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였다고 합니다. 특히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시기는 아버지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평양시당 조직비서로서 매일같이 보고되는 아사자 통계를 받아보셨죠. 겉으로는 위대한 장군님을 따라 고난의 행군을 승리적으로 완수하자를 외치면서도 밤마다 몰래 우시던 모습을 어머니는 지금도 잊지 못하십니다. 당시 아버지는 평양 시내 식량 배급을 총괄하는 위치에 계셨습니다. 일반 주민들은 굶어 죽어가는데 당 간부들에게는 특별 배급이 계속되는 현실의 깊은 회의를 느끼셨다고 해요. 하지만 그 생각을 입 밖에 낼 수는 없었습니다. 한 번의 실수가 가족 전체의 운명을 바꿀 수 있었으니까요. 더구나 아버지 세대는 주체 사상과 수령님에 대한 충성이 뼛속 깊이 박혀 있었습니다. 현실이 아무리 참혹해도 그것은 제국주의의 책동 때문이라고 자신을 세뇌시켜야 했습니다. 그래야만 정신적 균형을 잡을 수 있었다고 하십니다. 그렇게 20여 년을 보내셨습니다. 낮에는 충성스러운 간부로 밤에는 양심의 가책으로 괴로워하는 인간으로. 특히 김정일 시대에 들어서면서 권력층 내부의 견제와 감시는 더욱 심해졌고 아버지의 정신적 고통도 깊어져 갔습니다. 제가 성인이 되어서야 아버지는 조심스럽게 말씀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이 체제는 언젠가 무너질 거다. 그때를 대비해야 한다. 처음에는 그 말씀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저 역시 체제의 수혜자였고 그것이 영원할 것이라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아버지는 이미 예견하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김정은 체제에서 벌어질 일들을. 그래서 저에게 은밀히 해외 연락망을 구축하라고 지시하셨고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때는 그저 과도한 걱정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이제야 그 뜻을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아버지 세대의 비극은 알면서도 말할 수 없었다는 데 있습니다. 체제의 모순을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그것을 바꿀 수 없다는 무력감 속에서 살아야 했던 것이죠. 그런 아버지의 마지막 선택이 결국 저희 가족의 탈북이었습니다.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곳은 평양 만수대구역입니다. 당 간부 자녀들이 모여 사는 특별구역이었죠. 어린 시절부터 저는 북한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특권을 누리며 자랐습니다.
매일 아침 검은색 벤츠가 저를 만경대혁명학원까지 데려다 주었고 최고급 간식과 수입 과자들이 넘쳐났습니다. 만경대혁명학원은 북한 최고 엘리트들의 산실이었습니다. 혁명 유가족과 고위 간부 자녀들만 다닐 수 있는 특별한 곳이었죠.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백두혈통의 계승자라는 자부심을 주입받았습니다. 매일 아침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위원장의 초상화에 인사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죠. 교육 내용도 일반 학교와는 달랐습니다. 주체사상과 혁명 역사는 기본이고 외국어와 컴퓨터 같은 특별 교육도 받았습니다. 선생님들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장차 조선노동당의 기둥이 될 사람들이라고. 그래서인지 어린 나이에도 엄청난 사명감과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보면 그곳에서의 교육은 철저한 세뇌였습니다. 우리는 외부 세계의 정보를 전혀 접할 수 없었고 오직 당이 제공하는 정보만을 진실이라고 믿어야 했습니다. 심지어 친구들 사이에서도 진심을 나누지 못했죠. 누가 나를 감시하고 있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항상 있었으니까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매주 진행된 생활총화입니다. 자아비판과 상호비판을 통해 서로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시스템이었죠. 어린 나이에도 우리는 이미 정치적 언어를 구사하는 법을 배웠고 어떻게 하면 비판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지를 터득해야 했습니다. 운동장에서 놀 때면 종정담 너머로 일반 학교 아이들이 보였습니다. 그들의 해진 옷과 말라깽이 모습이 눈에 띄었지만 그때의 저는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특별한 존재이고 그들은 일반 인민이라고 믿었으니까요. 지금 생각하면 가장 아픈 기억은 학우 중 한 명이 갑자기 사라졌을 때입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의 아버지가 숙청되었다고 해요. 하루아침에 친구는 인민의 적의 자식이 되어 감쪽같이 사라졌고 우리는 그의 이름조차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이 체제의 무서움을 희미하게나마 느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 모든 것이 정당하다고 믿었습니다. 체제가 우리에게 준 특권을 당연하게 여겼고 그에 대한 보답으로 충성을 다하는 것이 우리의 숙명이라고 생각했죠. 이런 생각이 바뀌기 시작한 것은 훨씬 나중의 일이었습니다. 26에 저는 노동당 조직지도부 간부가 되었습니다. 3대째 이어진 당 간부 가문이었기에 자연스러운 수순이었죠. 제 담당 업무는 당 고위층의 동향을 파악하고 보고하는 것이었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는 자리였지만 실상은 갈날 위를 걷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매일 아침 7시 저는 평양 중심가에 있는 당 청사로 출근했습니다. 방탄 메르세데스 벤츠를 타고 가면서도 늘 뒷좌석에서 긴장을 늦출 수 없었습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나를 감시하고 있을지 모르니까요. 심지어 운전기사조차 저를 감시하는 요원일 수 있었습니다. 제 사무실은 당 청사 8층에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평양 시내가 한눈에 들어왔죠.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당 간부들의 동향을 정리하고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누가 누구를 만났는지,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심지어 그들의 표정까지 세세하게 기록해야 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같은 공간에서 일하는 동료들과도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눌 수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모두가 서로를 감시했고 한마디 실수가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었으니까요. 점심시간에도 혼자 식사하는 것이 안전했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고위 간부들의 이중적인 모습이었습니다. 회의장에서는 위대한 영도자 동지를 위해 목숨을 바치겠다고 외치다가도 뒤에서는 서로를 물어뜯고 음모를 꾸미는 모습을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그들의 충성은 대부분 위장된 것이었죠. 김정은 정권이 들어서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숙청이 일상이 되었고 오늘의 동지가 내일의 적이 되는 일이 빈번해졌습니다. 저는 그 모든 과정을 문서로 정리하고 보고해야 했습니다.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죠. 제가 가장 두려워했던 순간은 보고서를 작성할 때였습니다. 한 글자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았고 모든 문장은 정치적으로 완벽해야 했습니다. 때로는 진실을 왜곡해야 할 때도 있었죠.
그때마다 양심의 가책으로 괴로웠지만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런 생활이 5년째 되던 해 저는 극도의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났고 위장병도 심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에게도 이런 증상을 말할 수 없었죠. 병원에 가는 것조차 수많은 보고와 승인이 필요했으니까요. 당시에는 이것이 최고의 삶이라고 스스로를 위안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것은 감옥 같은 삶이었습니다. 화려한 겉모습 속에 숨겨진 공포와 불신, 그리고 끝없는 감시. 이것이 바로 북한 권력의 핵심부였습니다. 제 인생의 전환점은 2019년 봄 해외 파견 근무를 나갔을 때였습니다. 중국 선양에서 열리는 북중 경제협력회의에 참석하게 된 것이죠. 그곳에서 처음으로 저는 진정한 외부 세계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호텔 방에서 우연히 한국 방송을 보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철저히 금지된 일이었지만 그날따라 왜 그랬는지 리모컨을 돌리다 한국 드라마가 나왔고 저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화면 속 서울의 모습은 제가 알고 있던 헐벗고 굶주린 남조선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현지 교포들과의 만남이었습니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북한의 실상에 대해 물었고 저는 처음으로 제가 알고 있던 진실이 모두 거짓일 수 있다는 의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한 탈북민 출신 사업가와의 비밀 만남은 제 인생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는 제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알고 있는 북한은 가짜입니다. 진짜 북한은 당신 같은 특권층 밑에서 신음하는 2,500만 주민들의 현실입니다. 처음에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은 제 마음 깊숙한 곳에 의문의 씨앗을 심어 놓았습니다. 평양으로 돌아온 후 저는 모든 것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마주치는 일반 주민들의 굶주린 눈빛, 무너져가는 건물들,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거리. 이전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이제는 참을 수 없는 모순으로 보였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제가 작성하던 보고서들의 실체였습니다. 주민들의 생활 수준이 날로 향상되고 있다는 보고, 경제가 성장하고 있다는 통계, 이 모든 것이 조작된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양심의 가책 없이 일할 수 없었습니다. 밤마다 식은땀을 흘리며 고민했습니다. 이대로 살아야 하는가? 내 자식들에게도 이런 거짓된 삶을 물려줘야 하는가? 답은 명확했지만 행동으로 옮기기까지는 큰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가족 모두의 운명이 걸린 문제였으니까요. 점차 저는 은밀히 정보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외부 세계의 실상, 탈북 경로, 필요한 자금, 당 간부라는 위치를 이용해 조금씩 준비해 나갔습니다. 매 순간이 위험의 연속이었지만 이미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모시던 고위 간부가 갑자기 숙청되는 것을 목격한 것입니다. 그와 가까웠던 저도 언제든 같은 운명을 맞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죠.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처음으로 가족들과 진지한 대화를 나눈 것은 어느 늦은 밤이었습니다. 아이들을 재운 뒤 아내와 마주 앉았습니다. 처음에 탈북 이야기를 꺼냈을 때 아내는 창백해진 얼굴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미쳤어요? 우리가 왜 탈북을 해요? 여기서 우리만큼 잘 사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아내의 반응은 당연했습니다. 우리는 평양에서 최상층 생활을 하고 있었고 딸아이는 평양제일중학교에 다니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본 것들, 알게 된 것들을 하나씩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정은 체제의 실상, 고위층 숙청의 공포, 그리고 머지않아 다가올 체제의 붕괴의 조짐들,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특히 결정적이었던 것은 자식들의 미래였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이런 거짓말 속에서 살게 할 거예요. 언제 숙청될지 모르는 공포 속에서. 이 말에 아내도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장인어른과 장모님께 이 이야기를 꺼냈을 때는 더 큰 충격이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장인어른은 오히려 담담하게 받아들이셨습니다.
나도 알고 있었다라는 한마디로 시작된 장인어른의 이야기는 수십 년간 간부로 지내면서 목격한 북한 체제의 민낯이었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것은 아이들과의 대화였습니다. 13살 딸과 9살 아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우리는 처음에 잠시 외국 여행을 간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똑똑한 딸아이는 금방 눈치를 챘고 밤마다 울었습니다. 학교 친구들과 헤어져야 한다는 사실이 그 아이에겐 너무 큰 충격이었나 봅니다. 한 달 동안 매일 밤 가족회의가 이어졌습니다. 때로는 격렬한 다툼도 있었고 때로는 함께 울기도 했습니다. 탈북이 실패하면 우리 가족 모두가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갈 것이라는 사실을 알기에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아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당신을 믿을게요.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그날 밤 우리는 서로를 꼭 껴안고 울었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는 선을 넘어서기로 한 것입니다. 결심을 하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이제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했습니다. 우리 가족의 생존이 걸린 작전이었기에 한치의 실수도 용납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은 완벽해야 했고 그 준비는 철저히 비밀리에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탈북 준비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자금 마련이었습니다. 당 간부로서 받는 급여와 뇌물로 모아둔 달러를 모두 현금화했고 집에 있던 귀금속도 처분했습니다. 브로커 비용과 중국에서의 체류 비용까지 고려하면 최소 10만 달러는 필요했습니다. 가장 신경 쓴 것은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을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부인회 모임에 나갔고 저는 변함없이 당사에 출근했습니다. 아이들도 평소처럼 학교를 다녔죠. 조금이라도 수상한 기색이 보이면 감시의 대상이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물밑에서는 치밀한 준비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제 직위를 이용해 중국 출장을 신청했고 가족들의 동반 출국 허가도 받아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딸아이의 피아노 경연대회 참가가 목적이었습니다. 당 간부 자녀들의 해외 예술 활동은 비교적 승인을 받기 쉬웠거든요. 가장 어려웠던 것은 탈북 브로커와의 접촉이었습니다. 당 간부인 제가 직접 나설 수는 없었기에 믿을 만한 측근을 통해 은밀히 연락을 취했습니다. 수차례의 비밀 만남 끝에 마침내 안전한 탈북 경로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출발 2주 전부터는 필요한 물품들을 조금씩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겨울옷, 비상약품, 간단한 식량. 너무 많은 짐은 의심을 살 수 있었기에 최소한의 필수품만 준비했습니다. 현금은 각자의 속옷에 남어 숨겼고 중요 서류는 가방 안감에 감췄습니다. 특히 신경 쓴 것은 아이들의 심리적 준비였습니다.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에 대비해 은근슬쩍 한국 드라마나 영화를 보여주기 시작했고 나만의 생활상도 조금씩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철저히 비밀리에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출발 전날 밤 우리 가족은 마지막으로 평양집에서 저녁을 함께 했습니다. 언제 다시 이곳을 볼 수 있을지, 아니 다시 볼 수 있을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평양의 야경을 바라보며 우리는 모두 깊은 감정에 잠겼습니다. 그날 밤 아무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집안 곳곳을 돌아보며 눈물을 훔쳤고 아이들은 불안한 듯 서로를 껴안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계획을 점검했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에 모든 것이 완벽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우리는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출근길, 등교길처럼 보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도박이며 동시에 유일한 희망이라는 것을. 탈북의 순간은 평양의 한 호텔에서 시작됐습니다. 중국 출장을 위해 머무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일부러 선택한 장소였죠. 그날 밤 11시 우리는 미리 약속된 호텔 직원의 도움으로 비상계단을 통해 건물을 빠져나왔습니다. 주차장에는 이미 브로커가 보낸 차량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평양을 벗어나는 순간 아내가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이 얼마나 차갑고 떨리던지
아이들은 뒷좌석에서 조용히 잠든 척하고 있었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상황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있었나 봅니다. 국경으로 향하는 8시간의 여정은 생사의 갈림길이었습니다. 검문소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다행히 제 신분증과 미리 준비한 특별 통행증이 효과가 있었습니다. 당 간부라는 신분이 마지막으로 우리를 도운 셈이죠. 새벽 4시 마침내 두만강 인근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강을 건너기 전 우리는 잠시 숨을 고르며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뒤돌아보면 안 된다고 수없이 다짐했지만 저도 모르게 평양 방향을 한번 돌아보고 말았습니다. 국경 경비병들의 교대 시간에 맞춰 행동을 개시했습니다. 아내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들의 옷매무새를 다듬었고 저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브로커의 신호와 함께 우리는 강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얼음이 살짝 얼기 시작한 두만강물은 생각보다 깊었습니다. 어린 아들은 제 등에 엎혔고 딸아이는 아내가 안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허리까지 차올랐을 때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간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이미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었으니까요. 아이들이 울음을 터뜨리지 않은 것이 지금 생각해도 기적 같습니다. 물살이 거세질 때마다 아내가 딸아이에게 작게 속삭였습니다. 조금만 더 참자. 마침내 중국 땅을 밟는 순간 아내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그럴 시간이 없었습니다. 브로커가 재촉하는 대로 서둘러 준비된 차량에 올랐고 우리는 어둠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도주국은 꼬박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중국 각지를 전전하며 숨어 지내다가 마침내 라오스 국경으로 향하는 긴 여정이 시작됐습니다. 매 순간이 생사를 넘나드는 긴장의 연속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두려움보다는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가 더 컸습니다. 지금도 그날 밤의 기억은 생생합니다. 차가운 강물 속에서 들리던 아이들의 억눌린 숨소리, 아내의 떨리는 손, 그리고 우리 모두의 심장소리. 그것은 자유를 향한 필사적인 몸부림이었습니다. 중국에서의 도피 생활은 또 다른 형태의 감옥이었습니다. 매일 밤 다른 도시로 이동하며 낮에는 창문도 열지 못한 채 숨어 지내야 했습니다. 브로커가 마련해준 은신처는 대부분 지하실이나 창고였고 밖으로 나가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아이들의 울음소리를 막아야 했다는 점입니다. 딸아이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어린 아들은 답답함에 자주 보채었습니다. 그때마다 아내는 아이들의 입을 손으로 막으며 달랬습니다. 조금만 참자. 곧 자유로워질 거야. 우리의 존재를 아는 사람은 오직 브로커뿐이었습니다. 그는 하루에 한 번 식료품을 가져다 주었고 다음 이동 계획을 알려주었습니다. 모든 연락은 암호화된 메시지로 이루어졌고 절대 전화통화는 하지 않았습니다. 북한 보위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한 번은 정말 아찔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우한의 한 창고에 숨어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중국 공안이 불시 검문을 나온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는 창고 안 컨테이너 속으로 숨어 들어갔고 그 안에서 꼬박 6시간을 버텨야 했습니다. 더운 날씨에 아이들은 탈진 직전이었고 저희 부부도 숨쉬기가 힘들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아내가 작은 소리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자주 불러주던 자장가였죠. 그 작은 노래 소리가 우리에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곤밍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탈북한 지 보름째였습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라오스 국경을 넘기 위한 마지막 준비를 했습니다. 새로운 위조 여권이 필요했고 국경 수비대를 피해갈 루트도 확보해야 했습니다. 이 시기에 가장 걱정됐던 것은 북한에 남겨둔 가족들의 안전이었습니다. 우리의 탈북 사실이 발각되면 그들은 모두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갈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양에서 출발하기 전 가족들에게 아무것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브로커는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라오스만 넘어가면 한국 대사관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물 속에서도 희망이 보였습니다. 한 달이 넘는 도피 생활 동안 우리 가족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뭉쳤습니다. 서로를 의지하고 격려하면서 새로운 삶에 대한 꿈을 키워갔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그 힘든 시간이 오히려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라오스 국경을 넘기 위해 우리는 밤중에 산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아이들의 신발에는 고무를 덧대어 소리가 나지 않게 했고 짐도 최소한으로 줄였습니다. 국경 수비대의 순찰 시간을 피해 움직여야 했기에 달빛에 의지해 걸어야 했습니다. 우리를 인도하는 현지 안내인은 거의 말이 없었습니다. 오직 손짓으로만 의사소통을 했죠. 그는 우리보다 앞서 걸으며 주기적으로 멈춰 서서 주변을 살폈습니다. 한 번은 갑자기 손을 들어 신호를 보내더니 우리를 급하게 숲을 속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잠시 후 순찰 차량이 지나갔죠. 딸아이가 발목을 삐었을 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었습니다. 울음을 참으며 절뚝거리는 모습이 안쓰러웠지만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딸을 등에 업고 아내는 아들의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그렇게 8시간을 쉬지 않고 걸었습니다. 마침내 라오스 국경을 넘어섰을 때는 이미 동이 틀 무렵이었습니다. 안내인은 우리를 작은 마을의 한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하루를 숨어 지내며 다음 단계를 준비했습니다. 비엔티안에 있는 한국 대사관으로 가기 위해서였죠. 그런데 그때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북한 보위부가 우리의 행적을 추적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중국에서의 도주 경로가 발각됐고 라오스 주재 북한 대사관도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아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제 와서 잡히면 모든 것이 끝입니다. 아이들은 부모와 강제로 이별당할 것이고 우리는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갈 것이 분명했습니다. 다행히 브로커는 이미 대책을 세워두었습니다. 라오스 현지 경찰과 거래가 되어 있었고 그들의 보호 아래 비엔티안까지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차 뒷좌석에 숨어 이동하는 동안 우리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비엔티안에 도착한 후에도 곧바로 대사관으로 가지는 못했습니다. 북한 대사관 요원들의 감시가 있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내 한복판의 호텔에 숨어 이틀을 더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 시간이 그토록 길게 느껴질 줄은 몰랐습니다. 마침내 한국 대사관 직원과 접촉이 이루어졌고 그들의 보호 아래 대사관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대사관 문을 통과하는 순간 처음으로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이제야 정말 자유의 땅으로 가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날 밤 대사관 숙소에서 처음으로 편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꿈에서는 여전히 우리를 쫓는 발자국 소리가 들렸고 숨이 막혀 여러 번 깼습니다. 이런 악몽은 한국에 도착한 후에도 오랫동안 계속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첫 발을 내딛는 순간을 저는 영원히 잊지 못할 것입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해 입국장을 나서는 순간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내도 저도 아이들도 모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감정의 표출이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거대한 거짓말 속에서 살아왔는지, 그리고 그 거짓말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었는지를. 입국 직후 우리는 국가정보원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저는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북한 고위층의 부패와 권력 싸움, 주민들의 처참한 생활상, 그리고 제가 확신하는 북한 체제의 붕괴 가능성까지. 특히 강조했던 것은 최근 북한 내부의 변화였습니다. 장마당을 통한 정보 유통, 젊은 세대들의 의식 변화, 간부들의 동요. 이러한 현상들이 가속화되면서 체제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증언했습니다. 조사관들은 특히 제가 언급한 100일이라는 시한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저는 설명했습니다. 현재 북한의 식량 사정, 외화 보유고 당 간부들의 동향을 종합해 볼 때 늦어도 100일 안에 큰 변화가 올 것이라고. 아내는 조사 과정에서 계속 눈물을 흘렸습니다.
북한에 남겨진 가족들 생각 때문이었겠지만 한편으로는 이제야 진실을 말할 수 있다는 해방감 때문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아이들은 처음에는 많이 당황했습니다. 갑자기 바뀐 환경, 낯선 말투, 처음 보는 음식들. 하지만 놀랍게도 금방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딸아이는 학교에서 배우는 진짜 역사에 큰 충격을 받으면서도 오히려 더 열심히 공부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정착 초기에 가장 힘들었던 것은 죄책감이었습니다. 북한에 남은 가족들에 대한 죄책감, 그리고 오랫동안 거짓말 속에서 살아온 것에 대한 자책감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때로는 환청도 들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이 오히려 우리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확신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은 자유롭게 생각하고 자유롭게 꿈꿀 수 있습니다. 더 이상 거짓말을 강요받지 않아도 되고 충성을 맹세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유의 참된 의미를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물질적 풍요가 아닌 인간의 기본적인 존엄성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땅에서의 정착 과정은 우리 가족에게 또 다른 도전이었습니다. 하나원에서의 교육을 마치고 서울의 한 임대 아파트에 배정받았을 때 처음으로 현실감이 밀려왔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한다는 가장 먼저 부딪힌 것은 언어의 장벽이었습니다. 북한에서도 고위층이었던 우리는 오히려 더 순수한 조선어를 사용했기에 영어와 외래어가 섞인 한국어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컸습니다. 특히 아이들은 학교에서 친구들과 소통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아내는 처음으로 직업을 가져야 했습니다. 북한에서는 당 간부부인으로서 호의호식했지만 이제는 생계를 위해 일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마트 진열 일을 시작했는데 매일 저녁 퉁퉁 부은 발을 보며 울었습니다. 하지만 점차 그 고된 노동이 오히려 자부심이 되어갔습니다. 제 경우는 더욱 힘들었습니다. 북한에서의 높은 지위가 오히려 부담이 되었죠. 처음에는 경비원으로 일하면서 자존심이 많이 상했습니다. 하지만 점차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스스로의 노동으로 얻는 것이라는 걸. 아이들의 적응은 예상보다 빨랐습니다. 특히 컴퓨터와 인터넷을 처음 접했을 때의 그 놀라움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정보의 바다를 만난 것이죠. 딸아이는 이제 유튜브로 영어를 공부한다고 자랑합니다. 하지만 트라우마는 여전했습니다. 갑자기 큰 소리만 들려도 우리 모두는 움찔했고 낯선 사람이 다가오면 본능적으로 경계했습니다. 특히 아내는 한동안 현관문을 3번씩 잠그는 습관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아마도 사고방식이었을 것입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지시나 허가 없이도 자유롭게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다는 것. 처음에는 이 자유가 오히려 두렵게 느껴졌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통제된 삶에 길들여져 있었기 때문이죠. 심리 상담을 받으면서 우리는 천천히 치유되어 갔습니다. 상담사는 우리의 경험이 깊은 상처이자 동시에 큰 자산이 될 수 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 말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점차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내기 시작했고 아내도 이제는 작은 가게를 운영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저 역시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켠에는 북에 남겨진 사람들에 대한 생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그들도 이 자유를 만끽할 수 있기를.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이곳에서 희망의 증인으로 살아가려 합니다. 제가 북한 체제가 100일 안에 큰 변화를 맞을 것이라 확신하는 데는 분명한 근거가 있습니다. 당 조직 지도부에서 일하면서 제가 직접 목격한 징후들이 너무나 명확했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식량 사정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겉으로는 우리식 사회주의의 승리를 외치지만 실제로는 군부대조차 제대로 된 배급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본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군량미 비축량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둘째, 외화보유고가 바닥났습니다.
대북 제재로 인해 수출이 막히면서 달러 확보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심지어 당 간부들의 충성자금 상납마저 끊기기 시작했죠. 이는 곧 체제 유지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권력 내부의 균열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즉흥적인 결정과 잦은 숙청으로 인해 많은 고위 간부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측근들조차 서로를 의심하는 분위기가 역력했습니다. 장마당을 통한 외부 정보 유입도 통제가 불가능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젊은 세대들은 더 이상 체제 선전을 맹신하지 않습니다. 한국 드라마나 외국 영화를 몰래 보는 것이 일상이 되었고, 이는 사상 통제의 근간을 흔들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당 조직의 기강해이입니다.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뇌물수수와 직권남용이 만연해 있습니다. 심지어 보위부 요원들조차 돈을 받고 눈을 감아주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이러한 현상들이 바로 지금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겉으로는 강고해 보이는 체제가 내부에서부터 서서히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거대한 댐에 균열이 생기는 것처럼 처음에는 미세한 틈이지만 점차 그 틈이 커지면서 결국에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100일이라는 시한은 이러한 모든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입니다. 물론 정확한 날짜를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변화의 조짐은 이미 너무나 명확합니다. 이제 북한의 일반 주민들도 변화를 감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과거처럼 맹목적인 충성을 바칠 만한 여유가 없습니다. 생존이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현실적 상황이 체제의 근간을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확신합니다. 늦어도 100일 안에 북한에는 큰 변화가 올 것이라고. 그리고 그 변화는 누구도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자유의 땅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북한에 대한 우리 가족의 기억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움과 분노가 지배적이었다면 이제는 그곳에 남겨진 사람들에 대한 연민이 더 큽니다. 아내는 얼마 전부터 탈북민 지원 단체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새로 온 탈북민들을 돕는 일이 그녀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어린 아이들을 동반한 탈북 가정을 만날 때면 우리의 탈북 과정을 떠올리며 더욱 열심히 돕는다고 합니다. 딸아이는 이제 한국 학교에 완전히 적응했습니다. 처음에는 북한 억양 때문에 놀림을 받기도 했지만 오히려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더 강해진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는 학교 통일교육 시간에 자신의 경험을 발표하기도 했답니다. 아들은 태권도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죠. 사범님께서는 아들이 특별한 재능이 있다고 하십니다. 체제의 통제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자신의 꿈을 키워나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가 아닐까요? 저는 최근 탈북자 단체에서 강연을 시작했습니다. 북한의 실상을 알리고 통일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일입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이것이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의미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강연을 들으러 온 한국 학생들의 반응이 인상적입니다. 그들은 북한을 단순히 적대적인 존재가 아닌 함께 살아가야 할 동포로 인식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런 변화야말로 진정한 통일의 씨앗이 되지 않을까요? 물론 아직도 어려움은 많습니다. 여전히 악몽에 시달릴 때도 있고 북에 두고 온 가족들 생각에 잠 못 이룰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우리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그리고 이것이 단순한 탈출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가끔 아이들이 묻습니다. 우리가 다시 평양에 갈 수 있을까요? 저는 그때마다 대답합니다. 그래, 반드시 그날이 올 거야. 하지만 그때는 지금과는 다른 평양이 되어 있을 거야. 그리고 그날이 생각보다 빨리 올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의 이야기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닌 자유를 선택한 용기 있는 선구자로서, 그리고 언젠가 올 통일 한국의 증인으로서 우리는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날 인천공항에서 주저앉아 울었던 진짜 이유입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새로운 시작에 대한 감동의 눈물이었습니다. 북한 체제의 미래를 전망할 때 저는 지금이 가장 중요한 변곡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는 앞으로의 변화는 이렇게 진행될 것입니다. 우선 권력 핵심부의 균열이 가시화될 것입니다. 이미 시작된 고위층의 동요가 더욱 커질 것이고 이는 곧 측근들 간의 권력 다툼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군부와 당 조직 사이의 갈등이 표면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로 경제적 붕괴가 가속화될 것입니다. 현재의 제재 국면에서 북한이 취할 수 있는 대안은 사실상 없습니다. 외화벌이의 주요 수단이었던 무역이 막히면서 권력층의 자금줄도 끊기게 될 것입니다. 이는 제재 유지의 근간을 흔들게 될 것입니다.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주민들의 의식 변화입니다. 장마당 세대들은 더 이상 과거처럼 통제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미 외부 세계의 정보를 접하고 있고 제재의 선전을 맹신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의식 변화는 돌이킬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한 가지 우려되는 점은 급변 사태의 시의 혼란입니다. 통제가 느슨해지면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혼란, 권력 공백으로 인한 무질서,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특히 핵무기와 같은 대량살 상무기의 통제 문제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러한 변화가 결국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라 믿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이미 변화를 갈망하고 있고 그들의 의식은 충분히 성숙해 있습니다. 문제는 그 변화의 시기와 방식일 뿐입니다. 특히 고무적인 것은 젊은 세대들의 변화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백두혈통의 신화를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관심이 있죠. 이러한 세대의 교체는 변화의 중요한 동력이 될 것입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변화의 흐름은 거스를 수 없습니다. 마치 봄철 눈 녹듯이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제가 확신하는 것은 이러한 변화가 생각보다 빨리 올 수 있다는 점입니다. 겉으로는 강고해 보이는 체제지만 내부는 이미 깊은 균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균열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커질 것입니다. 이제는 변화를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그 변화는 분명 올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현명하게 맞이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의 탈북은 단순한 도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진실을 선택한 여정이었고 자유를 향한 투쟁이었습니다. 평양의 당 간부 가문에서 3대째 이어진 특권층의 삶을 버리고 목숨을 건 탈출을 감행한 것은 더 이상 거짓 속에서 살 수 없다는 양심의 결단이었습니다. 특히 우리 아이들에게 더 이상의 거짓된 삶을 물려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금 북한은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겉으로는 강건해 보이는 체제가 내부에서부터 서서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100일이라는 제 예측이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변화는 반드시 올 것이고 그 시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를 수 있습니다. 북한에 남아있는 2,500만 동포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여러분의 자유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여러분도 거짓 없는 세상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특히 북한의 젊은이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보고 있는 세상은 진실의 일부분일 뿐입니다. 더 넓은 세상이 있고 더 많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을 알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한국 국민 여러분께도 부탁드립니다. 북한 주민들을 단순히 적이나 동정의 대상으로 보지 말아주십시오. 그들은 체제의 희생자이자 동시에 변화의 주역이 될 사람들입니다. 그들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통일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우리 가족의 자유를 향한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많은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두렵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옳은 선택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이 선택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언젠가 평양의 거리에서 자유롭게 걸을 수 있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우리는 더 이상 탈북민이 아닌 하나된 한반도의 자유로운 시민이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진실을 이야기하고 희망을 전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날 한국 땅을 밟자마자 주저앉아 울었던 진정한 이유입니다. 그것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었고 절망이 아닌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글을 읽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작은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해 주십시오. 진실은 결코 침몰하지 않는다는 것을. 감사합니다.